자, 이제 일조 확보를 위해서 높이를 제한한다 그랬고요. 그럼 전국의 모든 지역에 일조 확보를 적용하는 건 아니라고요.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입니다. 이 두 개 지역에서만 적용된다. 자, 이런 거죠, 여러분들. 일조 확보를 적용해서 건물의 높이를 규제한다면 건물의 높이가 높을수록 멀리 떨어뜨려야 되죠. 멀리 떨어뜨려야 상대 건물에 햇빛을 안 막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권이 중심 밀집되어 있는 시내 한복판을 나가보세요. 건물이 따닥따닥 붙어 있죠. 사실은 높게 진다면 멀리 떨어뜨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햇빛을 막지 않겠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어떤 지역이 적용된다? 전용 주거와 일반 주거에서만 적용됩니다. 이 두 지역의 공통점. 전용 주거나 일반 주거는 사람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까? 사람이 오래 머무르니까 햇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햇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북방에서 뛰는 거예요. 북쪽에서 일정 거리를 뛰는 겁니다. 높이에 따라서. 자, 내용을 한번 보시자고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딱 나와 있죠? 이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북방의 인접선으로부터 다음의 거리창을 띄어서 건축하라 그랬어요. 높게 질수록 거리를 넓게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박스의 가번 보면 높이를 9m 이하로 진다면 1.5m 이상을 떼어줘야 합니다. 무슨 방에서? 정북에서. 또 높이가 9m를 초과한다면 그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떼어주라 이거예요. 무슨 방에서? 정북방에서.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대지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태죠. 이것도 대지, 이것도 대지입니다. 이 선을 인접 대지 경계선이라고 하죠. 대지가 서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자, 위쪽에 여기에 기존 건물이 있다고요. 기존 건축물. 그리고 이 밑에 대지에 누군가 신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방위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죠. 방위표가 이렇다면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이라는 얘기죠. 여기가 전용 주거, 일반 주거라고 합니다. 그럼 신축되는 건물과 기존 건물은 어떤 건물에 기득권을 줘야 되겠습니까? 기존 건물에 기득권을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신축되는 건물을 높게 진단 말이에요. 높게 지면 질수록 기존 건물에 햇빛을 막을 테니까 일정 거리를 떼어주라는 얘기죠. 무슨 방향에서? 정북 방향. 그러니까 이 건물로 봤을 때 북쪽은 위쪽이니까 정북 방향의 경계선으로 일정 거리를 띄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높이를 8m로 줍니다. 높이를 8m로 주면은 9m 이하잖아, 높이가죠. 9m 이하일 때는 얼마 띄라고 그랬죠? 1.5m 이상을 떼어주라고요. 그래야 여기에 햇빛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조 확보라는 것은 우리 집에 햇빛 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을 신축함으로써 상대 건물에 햇빛을 막으니까 상대 대지에 햇빛을 넣어줘라 이 뜻이에요. 1.5 이상을 떼어서 건축해야 여기에 햇빛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왜 정북에서 뜰까? 햇빛은 우리 집에 넣는 게 아니라 상대 건물에 넣는 거죠. 상대 건물의 남쪽으로 햇빛을 받으려면 우리 집에서는 북쪽에서 되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북방에 되는 겁니다. 두 개 지역에서 정북에서 뛴다는 거. 자, 넘겨주시고요. 이제 예외라고 해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다 배제라고 적을 거예요. 배제.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가번만 보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의 대지 상호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m 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다고 돼 있어요. 넓은 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대지가 있고 여기도 대지가 있다. 여기 신축되는 건물이 있고 여기에 기존 건물이 있다. 이 상태와 똑같은데 요건 두 개의 대지가 붙어 있는 거고 요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는데 요게 너비가 20m 이상이 되는 도로입니다. 넓은 도로가 있다면 사실은 여기서 일정 거리를 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일정 거리를 떼어줘야 되는데 이 넓은 도로에서 거리를 먹고 간다는 얘기죠. 그때는 여기서 뛰지 않아도 좋다. 왜? 이 넓이에서 먹어주냐. 이 넓이에서 햇빛을 차단하지 않게끔 공간을 가져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넓은 도로가 있으면 높이 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제 박스 밑에 2번 파란 글씨 갑니다. 정남 방향의 높이 제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은 무슨 방향에서 뛴다? 정북에서 뜁니다. 근데 거꾸로
정남에서 떼라는 거죠. 거꾸로 정남에서 뛴다. 원래는 북쪽에서 1.5를 떼야 되는데 반대 정남에서 뛴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 거기 정남 방향에 밑줄 쳐놓고 이렇게 좀 적으세요. 융통성 발휘. 이것은 융통성을 발휘해 주는 겁니다. 원칙은 북쪽에서 떼야 되지만 다소 융통성을 줘서 그 반대 정남에서 뛸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이거죠. 똑같은 상태에서 여기가 지금 신개발 사업을 합니다. 새롭게 개발 사업해요. 새롭게 개발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북쪽에서 떼라고 한다면 이 규정 때문에 사업의 지상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융통성을 부여해서 똑같은 거리를 반대에서 띱니다. 뛰기는 뛰는 건데 약간 봐주는 거죠. 융통성을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 북쪽에 다 공지래요. 정북 방향의 대지가 공지라면 건물이 없다는 얘기죠. 그때는 굳이 여기에 햇빛 낼 필요가 없죠. 그때도 뛰긴 뛰는데 융통성을 줘서 반대에서 똑같은 거리 뛴다. 또 이제 북쪽 방향의 소유자가 합의했다. 합의.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를 갖다 1.5m를 뛰다 보니까 여기는 햇빛 들어가겠죠. 그죠? 1.5 이상을 뛰기 시작할 때 상대 건물에 햇빛 들어가니까 여기는 햇빛이 안 들어간다고요. 내 땅에는 햇빛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1.5를 뛰기 시작할 때 상대 건물에 햇빛 들어가니까 여기는 음지입니다. 음지다 보니까 이 대지 소유자는 조경을 할 수가 없어요. 조경을 할 수 없으니까 사용 승인을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때 얘가 얘를 만나서 상황을 얘기하고 봐달라고 합니다. 이때 얘가 합의해 준 거예요. 그래 좋다. 그렇다면 여기서 뛰지 않아도 좋다라고 북쪽 방향 소유자가 합의해 줬어요. 합의해 줬다면 융통성을 주어서 이쪽에서는 안 뛰어요. 그러나 반대 정남에서 똑같은 거를 뛰는 거죠. 자, 그래서 원칙은 북쪽에서 뛰지만 융통성을 주어서 정남에 뛰는 경우도 있다. 신개발 사업을 하거나 공지가 있거나 또는 합의했다면 뛰기는 뛰되 융통성을 주어서 정남에서 뛰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정남 방향이 나오는데 박스에 지금 8개 들어가 있어요. 1부터 6까지 묶어가지고요. 신개발 사업이라고 적으세요. 신개발 사업. 예를 들어 1번에 택지개발 사업, 택지개발 지구를 할지 또 대지 조성 사업지구, 3번에 지역개발 사업구역, 4번에 뭐 산업단지를 할지, 5번에 도시개발구역, 6번에 정비구역 다 새롭게 개발 사업하는 곳입니다. 이런 곳은 다소 융통성을 주어서 정남에서 뛸 수도 있겠다. 자, 7번에 공지가 보이나요? 정북 방향의 도로, 공원 등 건축이 된 공지에 접한다고 돼 있죠. 북쪽이 몽땅 다 공지라는 거죠. 여기가 공지라면 건물이 없으니까 뛰지 않아도 좋고 반대 정남에서 뛰어라. 8번 합의가 나올 겁니다. 정북 방향에 접하고 있는 대지 소유자 합의했다면 뛴다 안 뛴다? 뛰기는 뛰는 거죠. 뛰기는 뛰되 반대 정남에서 뛸 수 있다. 그래서 정남 방향은요. 기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기준을 적용하되 융통성을 준다는 개념이에요. 신개발 사업, 공지가 있다, 합의했다. 이럴 때는 융통성을 준다는 거.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높이 제한 그랬는데 이건 한층 강화한다고 그랬죠. 공동주택은 기준을 한층 강화해서 일반 건물의 높이 제한보다 한층 더 강화합니다. 그 강화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알 필요 없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반 상업과 중심 상업별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 공동주택은 높이 제한을 다음 이하로 하라 그랬으니까 한층 강화합니다. 밑에서 강화하는 내용이 쭉 나와 있으면 이것은 중개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자, 보시자고. 공동주택은 한층 기준을 강화한다. 높이 제한을 한층 강화합니다. 단 무슨 지역 제외? 일반 상업이나 중심 상업은 제외야. 요 지역은 제외입니다. X. 즉 강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 상업이나 중심 상업 지역은 밀집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에서 공동주택의 기존 강화 규정을 적용하면 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요. 사각지대가 발생하죠. 그래서 요 두 개 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은 강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높이 제한을 적용 안 한다는 얘기죠. 두 개 지역 잡아주시고. 자, 이제 한 장 넘겨주시고요. 이제 440페이지 소형 건물에 대한 예외라고 해서 배제라고 나와 있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 이하인 건축물, 이걸 소형 건물이라고 하죠.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m인 건물은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층과 8m를 같은 맥락으로 봤죠? 아까 배웠잖아요.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4m마다 한 층으로 보니까 8m를 2층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럼 이게 배제인데 높이 제한은 적용 안 한 게 있잖아요. 지금 소형 건물, 소형 건축물은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2층 이하로서 8m 이하. 이것은 소형 건물이니까 높이 제한을 적용 안 할 수 있다. 또 하나가 아까 했던 거 있죠. 넓은 도로가 있는 거죠. 너비 20m 이상 도로. 그 대지가 너비 20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다면 이 거리에서 먹고 가니까 높이 제한을 적용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호 유기적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높이 제한은 뭐 이 정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번 1, 2월 달 강의는 기본 강의는 대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아, 높이 제한이 뭐 때문에 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개략적으로 스킴을 잡아놓고 3, 4월 달에 심화 과정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도 좀 풀어보면서 정밀하게 공부를 또 하는 거죠. 자, 그 정도만 보시고요. 이제 443페이지입니다. 특별 건축구역이 나오죠. 이것도 개념만 잡아드리겠습니다. 특별 건축구역. 자, 이름을 딱 들어보니까 이 특별 건축구역이 정도면 그 구역의 건물은 기준을 강화할 것 같아요? 완화할 것 같아요? 특별 건축구역은 기준을 완화한다, 강화한다? 얼핏 강화가 나오기 쉬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준을 완화해 줍니다. 자, 그래서 개념만 잡아드릴게요. 특별 건축구역. 이건 한마디로 국제행사 유치지역. 이렇게 보세요. 국제행사 유치지역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이제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죠. 뭐 비근한 예로 여수의 박람회도 개최했었고요. 또 우리나라의 뭐 어떤 그 박람회랄지 또는 뭐 올림픽이랄지 이런 국제행사를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수를 가보자 이거죠. 여수에다가 국제행사를 유치합니다. 이럴 때 똑같은 건물만 진다면 이것은 소위 그 도시의 특성을 살필 수가 없죠. 국제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세계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옵니다. 그래 되면 그 도시의 랜드마크를 위해서 상징성을 위해서 초고층 건물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 도시의 특성을 살펴주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제행사 유치지역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이 가능해야 돼요.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을 가능케 해줘야 이 도시의 특성을 살필 수가 있고 상징성을 잡을 수가 있다. 이러기 위해서는 기준을 어떻게 한다? 기준을 완화하거나 일부를 배제합니다. 자, 배제한다는 건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이 국제행사 유치지역에 방금 배웠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쳐봐요. 그럼 건물을 높이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상징성을 위해서 초고층 건물을 가능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높이 제한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규정을 통합합니다. 자, 건물 지을 때 여러 개 법이 있어요. 미술장식품법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개 법을 개별적으로 산만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여수 박람회의 특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수 박람회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그 법들을 통합해서 목적을 이루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완화, 일부 배제, 통합. 그러나 기준을 강화할 수는 없다. 강화는 X. 그래서 앞으로 국제행사 유치지역이 특별 건축이다.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을 도모하고 제도를 개선하자. 그런 의미에서 기준을 일부를 배제하고 완화하며 또는 통합해준다. 자, 의부터 보겠습니다. 특별 건축이란 조화롭고 창의적 건축물의 건축을 통해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 향상, 관련 제도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이 법 또는 관계법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왔네요. 일부를 배제한다. 또 완화한다. 그리고 통합한다. 이거 적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자가 정한다. 사실 그전에는요. 국제행사 유치되다 보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만 정했었죠. 요새는 각 지자체에서도 국제행사를 유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도의사도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놓은 거죠. 자, 그 정도만 개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책을 쭉 넘기십시오. 안 하는 것들은 다음에 하거나 중요치 않은 것들이니까 생략을 하시고요. 이제 페이지를 459페이지 펴보세요. 459. 자, 제1제는 건축위원회가 나오죠. 건축위원회 땡땡하고요. 심의기구. 건축위원회는 심의를 받는 심의기구죠.
심의라는 것은 심사를 해서 의결하는 겁니다. 그 법의 전문가 집단이죠. 그래서 예전에 국토법률의 심의기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었고 건축법의 심의기구는 건축위원회가 있다는 얘기죠. 이 건축위원회가 건축법의 전문가 집단이죠. 얘네들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장을 잠깐 넘겨보면 건축위원회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 중앙건축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 두는 거고요. 지방건축위원회는 지자체에 설치하는 것이 지방건축위원회. 얘네들은 심의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04번 잠깐 보세요.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가 나와 있죠. 이것은 건축물 짓다 보면 분쟁이 많이 생기잖아요. 분쟁을 조정해주는 그 기구가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 이렇게만 이름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몇 장을 쭉 넘겨보시고요. 페이지 465페이지 봅니다. 465. 자, 제2절에 위반 건물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건축법은 크게 건물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 위반 건축물이라는 게 나와요. 위반 건축물. 그리고 기존 건축물이 나와요. 기존 건축물.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시험 문제는요. 위반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조치상을 비교하는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문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건축법상 위반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의 조치상을 비교했다. 잘못된 걸 골라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위반 건축물은 법을 어긴 거잖아요. 법을 어겼으니까 이건 나쁜 녀석이야. 나쁜 XX. 나쁜 녀석이니까 무지하게 많은 조치가 취해질 겁니다. 근데 기존 건물은 억울한 경우예요. 억울한 경우. 기존 건물은 어떤 경우냐면 내 건물이 있었다고요. 내 건물이 있었는데 우리 집 앞에 군사시설이 들어와요. 군사시설이 들어와서 내 건물을 치워달라는 경우죠. 대단히 억울한 경우죠. 따라서 요 경우는 억울하니까 필요한 경우만 취할 수 있을 거고 요건 나쁜 녀석이니까 많은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해서 조치상을 비교해보자 이거예요. 자, 우선 위반 건물부터 보겠습니다. 조치상을 제가 네 가지로 끊어볼게요.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 처분에 위반했어요. 위반 건물이죠. 이때는 허가, 승인 취소한다. 밑줄 딱 세요. 첫 번째는 허가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건물의 건축주, 시공자, 현장 관리인에게 공사 중지를 명한다. 공사 중지 명한다. 밑줄 치고 2번 달으세요. 두 번째 조치는 공사 중지를 명한다. 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철거, 개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랬죠. 필요한 조치 명한다. 밑줄 치고 3번 달으세요. 자, 첫 번째 위반 건물의 조치예요. 허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사 중지를 명한다. 또 철거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밑에 제목이 뭐라고 돼 있죠? 영업 허가 등의 제한 조치라고 돼 있죠? 밑줄 딱 치고 이걸 4번 달으세요. 그러니까 영업 허가를 해주지 말아주세요. 요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건물은 법을 어긴 나쁜 녀석이니까 음식점 영업 허가 해주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다시 정리합니다. 법을 어긴 위반 건축물. 네 가지 조치가 있죠. 첫 번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한다. 또 공사 중지를 명한다. 철거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허가해주지 말아주세요. 영업 허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딱 네 가지. 그럼 잠시 말이죠. 어디를 잠깐 펴느냐면 페이지 470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470페이지 보시면 03번에 기존 건물이란 말이 나와 있죠. 요 기존 건물이 바로 억울한 경우예요. 억울한 경우. 내 건물이 있었는데 군사 건물이 들어와서 내 건물을 철거해달라는 억울한 경우죠. 이때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겁니다. 자, 보시자고요.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은 기존 건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또는 일정 규정을 위반하여 기준에 해당되면 철거, 개축 등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럼 억울한 경우인 기존 건물은 필요한 조치는 취할 수 있다죠. 밑줄 딱 쳐놓으세요. 철거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때 2번. 특시, 특도,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줍니다. 그 정당한 보상은 시가 보상입니다. 자, 여러분들 비교해 볼게요. 자, 보시자고요. 여기 건물이 두 동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법을 어긴 위반 건축물. 위반 건축물. 나쁜 녀석이에요. 이 건물은 치워달라는 억울한 경우 기존 건축물. 그죠? 자, 두 쪽 다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철거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양쪽 다 취할 수 있죠. 그죠? 아까 위반 건물의 조치에서도 네 가지 조치 중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요. 또 기존 건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즉 철거하다 보면 상대 건물에 피해를 줄 수가 있다고요. 이때 보상해준다, 안 해준다. 나쁜 녀석은 보상 규정이 없잖아요. 나쁜 녀석은 보상해줄 수가 없죠. 그러나 억울한 경우인 이 경우는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시가로 보상해준다. 여기서 차이가 나네요. 이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보상해주고 이것은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건축법이 거의 끝나가고요. 딱 하나 남았거든요. 자, 앞쪽으로 오셔서 466페이지 봅니다. 466. 이행 강제금의 별표 하나 딱 세요. 여기는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작년에 대개정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행 강제금은 자세히 좀 보셔야 합니다. 자, 이행 강제금이 뭘까? 자, 이것은 사후 반복적 부과금. 벌금이나 과태료는 어떤 위반자에 대해서 벌금, 과태료 부과는 일회성 부과입니다. 한 번만 부과합니다. 한 번을 부과하다 보니까 이걸 역이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건물이 하나 있는데 A라는 건축주가 위반 행위를 합니다. 그럼 이자에게 이제 벌금을 부과합니다. 벌금 5천만 원을 딱 부과하죠. 벌금을 한 번만 부과하죠. 그럼 A는 까짓거 벌금 내요. 벌금 내고 이 건물을 완공시켜버려요. 그랬을 때 이득이 2억 이상이 생기더라. 5천 낼 거 요량하고 그 행위를 하더라 이게요. 이게 바로 벌금과 과태료의 일회성 부과의 단점입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이행 강제금은 이 건축주가 위반 행위를 뜯어 고칠 때까지, 시정할 때까지 계속 부과하는 거예요. 결국 A는 손을 들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후에 반복적 부과금입니다. 자, 우선 의의부터 보시자고요. 이행 강제금은 벌금이나 과태료가 지니는 일회성 처벌의 제한 때문에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위반행위의 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반자에게 일정 금액을 계속 반복 부과 징수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위반자 심리적, 금전적 압박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집행벌적 성격이 있다는 거죠. 이 시정을 집행하기 위해서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집행벌적 성격을 갖습니다. 자, 이제 괄호 2번 보시자고요. 이행 강제금의 부과 금액이 나오죠. 자, 허가권자는 그랬는데요. 허가권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후 그랬잖아요. 그 사이에 빠진 말이 있어요, 지금. 자, 다시 괄호 2번이죠. 허가권자는 그 다음에다 집어넣으세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걸 집어넣으셔야 돼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이 말을 집어넣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 자, 읽어볼게요. 허가권자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그랬어요. 아까 위반 건물은 법을 어긴 나쁜 XX였죠. 그자에게 시정기간 내 명령을 이행 안 했어, 그자가. 그런 건축주에게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를 합니다. 누가 부과한다? 허가권자. 어떨 때 부과한다?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시정명령 어떻게 하세요? 시정명령을 주었는데 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를 합니다. 자, 그럼 금액을 보자고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시가표준액을 50%를 부과하는 게 있고요. 시가표준액 10%를 부과하는 게 있어요. 일단 50%를 부과하는 게 밑에 박스에 나옵니다. 건폐율 초과했다 하나, 용적률 초과했다 둘, 그리고 허가받지 않았다 셋, 신고 안 했다가 넷이죠. 그리고 네 가지를 위반하면 시가표준액의 50%를 부과합니다. 무허가, 무신고, 건폐율 초과, 용적률 초과. 그렇죠? 박스에. 건초과, 용초과, 무허가, 무신고. 이제 이 나머지 2번 보셔야 돼요. 똑같이. 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50%의 금액에 위반 면적을 곱한 금액에다가
다음의 비율을 또 곱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다만 연면적 85제곱 이하인 주거용 건물은 부가금액의 2분의 1을 줄여준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책이 조금 왔다 갔다 하게 써놓은 것 같아요. 일목요연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부가 기준. 우선 시가 표준액이죠. 시가 표준액에 50%를 부과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다? 뭘 위반했다고요? 허가를 위반했으니까 무허가. 신고를 위반했으니까 무신고. 건폐율 초과니까 건초과. 용적률 위반이니까 용적률 초과, 용초과. 이 네 가지를 위반하면 시가 표준액의 50%에다가 위반 면적을 곱한다고요. 전체 면적이 아니라 위반 면적을 곱한다. 그러니까 위반을 많이 할수록 부가금액이 많겠죠. 그런 다음에 비율을 곱하라는 거예요. 비율. 이 비율이 바로 작년에 신설된 거죠. 이 비율을 곱하는데 이 비율은 이렇습니다. 건폐율을 초과, 여기부터 무허가를 하게 되면 100%, 용적률을 초과하면 90%, 0.9로 곱하라는 얘기죠. 건폐율을 초과하면 80%, 그러니까 0.8을 곱하고 신고를 위반하면 70%입니다. 0.7을 곱하라. 이것이 새로 이번에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예전에는 50%에다가 위반된 면적만 곱했는데 이제 위반의 경종에 따라서 비율을 곱하는 게 나온다. 무허가가 가장 고약하니까 100%, 용초과가 그 다음이니까 90%, 건초과가 80%, 무신고가 70%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도표에 나오잖아요. 자, 라번부터 보세요. 허가를 위반하면 100%, 용적률을 초과하면 90%, 건폐율을 초과하면 80%, 신고를 안 하면 70%. 경중에 따라서 비율이 크거나 작아집니다.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는데 이렇게 부과를 한다 할지라도 아까 특혜가 있었죠. 연면적 85제곱 이하의 주거용 건물은 이 전체 금액의 반으로 줄일 수가 있다. 다시 한번. 연면적이죠. 85 이하입니다. 85 이하는 국민주택 규모를 뜻하죠. 혜택받는 수사죠. 85의 주거용 건축물. 그러니까 조그만 주택 같은 거죠. 이것은 너무 부과를 많이 하면 배보다 배급이 크니까 금액을 반으로 줄일 수 있는 특혜가 있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계속 봐요. 파란색을 보니까 시가 표준액에 10%를 부과하는 게 있죠. 이것은 1 위에 1의 부가 사유 외의 위반 건물. 그러니까 요 네 개를 위반하면 시가 표준액의 50%, 그 나머지는 시가 표준액의 10%라는 얘기죠. 자, 시가 표준액에 10%를 부과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요 네 가지를 뺀 나머지, 그 나머지는 시가 표준액의 10%를 부과한다. 이렇게 나누시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 50% 부과하는 네 가지를 모르면 나머지도 모르는 거니까 요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맨 밑으로 가죠. 가중부과. 가중부과는 더 많이 부과하겠다는 얘기죠. 허가권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을 하거나 상습적 위반. 이때 상습적 위반은 3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거예요. 3년 안에 2회 이상 위반하는 것을 상습적 위반이라고 하죠. 그때는 부과금액을 50% 가중해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의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할 때는 50%를 가중해서 부과한다. 자, 넘겨주시고요. 이제 4번의 제목을 보면 감경부과가 나오죠. 감경부과니까 깎아주겠다는 얘기죠. 즉 박스 1번 보면 축사 등 농업용 어업용시설로서 500제곱 이하인 경우라면 5분의 1을 깎아줍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축사, 소를 키운단 말이에요. 소를 키우다 보면 갑자기 새끼가 막 태어납니다. 그때 그냥 슬쩍 축사를 증축할 수 있거든요. 500제곱 이내니까 그 정도라면 생업상 필요하니까 위반을 했어도 5분의 1은 좀 깎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 2번에 보면은 2번에 박스로 또 들어갑니다. 위반 행위 후에 소유권이 변경됐어요. 그럼 50% 감경해 줍니다. 위반을 하고 나서 소유자가 변경되면 변경된 소유자는 책임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자에게는 억울하니까 50%를 감경해 준다. 나번. 임차인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임대기간 중에 위반 내용을 시정하기 어려워요. 지금 위반 내용을 시정하려 했더니 임차인이 쓰고 있단 말이죠. 그럴 때도 50%를 감경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가중부과 규정도 있고 감경 규정도 있습니다. 다시 오른쪽 오시고요. 걸어 3번입니다. 부과 절차 보시자고요.
사전 계고가 나옵니다. 사전 계고라는 건 미리 알려주라는 얘기죠. 허가권자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한 대로 미리 문서로 계고하니 문서로 알려줍니다. 문서 밑줄 쳐놓고요. 문서로 한다. 두 번째, 허가권자는 이행 강제금 부과할 때 금액이랄지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간, 이재개 방법이나 그 기관을 구체적으로 문서로 밝히라고 그랬죠. 문서. 그래서 요식적 행위라고 제목이 나오죠. 이행 강제금은 구두로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문서로 부과하는 형식을 요한다. 요식적 행위가 되겠습니다. 걸어 3번. 부과의 제한.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일에 밑줄 딱 치고 1년에 2회일의 범위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시정 명령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후에 반복적 부과예요. 1년에 몇 번 부과한다고요? 2회 그러면 안 되지. 2회 이내. 1년에 2회 이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1년에 2회 내에서 시정될 때까지 계속 끝까지 갑니다. 2회 이내니까 횟수의 재량성이 있다고요.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 있잖아. 그죠? 2회 이내니까. 허가권자 재량에 따라서 한 번 할 수 있고 두 번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2회 이내입니다. 다만 이행 강제금을 2분의 1로 감액이 가능한 건축물 아까 뭐가 있었죠? 금액을 반으로 줄여주는 거 연면적 85 이내의 주거용 건물이 있었죠? 이건 금액을 반으로 줄였단 말입니다. 이런 건물은 총 부과의 수가 5회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몇 회 부과한다고요? 1년에 2회 이내 시정될 때까지 계속 가. 그런데 연면적 85 이내의 주거용 건물은 횟수 많아봐야 5회까지 이내에서 줄여주겠다 이겁니다. 단지 4번 부과 중지. 허가권자는 시정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했다고 합니다. 그럼 밑줄 쳐주자고요. 이행했으면 새로운 부과는 중지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하겠다는 얘기죠. 자, 위반된 자가 시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새롭게는 부과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미 부과했는데 안 낸 거 있죠? 그건 걷어내겠다는 얘기죠. 받아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넘기시고요. 괄호 4번. 미납자에 대한 조치라고 되어 있는데 화살표 딱 치고요. 거기다가 강제징수라고 적자. 강제징수. 낼 자가 안 내고 버티면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외 수익금에 관한 법에 따라 강제로 뺏어가겠다. 강제징수한다. 여기까지가 이행강제금. 대단히 중요합니다. 횟수도 나오고 부과금액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죠. 대단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건축법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주택법으로 가겠습니다. 교재 476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이제 법이 2개 남았죠. 주택법과 농지법 2개 남았습니다. 자, 주택법이 여러분들 희소식이죠. 주택법이 많은 부분이 감쇄되었습니다. 주택법도 7개 문제가 나와요. 주택법은 주택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택을 다량 건설하는 거죠. 다량 건설해서 공급하는 겁니다. 주택을 다량 건설하여 무주택자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럼 예전에는요. 주택을 건설했고 공급하며 관리까지 나왔었어요. 관리까지 나왔는데 이 관리 파트가 다른 법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법이 굉장히 규모가 많았어요. 건설 쪽도 있었죠. 건설 자금도 있었죠. 공급도 있고요. 관리까지 있다 보니까 주택법 분량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자금 쪽도 일부는 다른 법으로 갔고 관리 쪽도 다른 법으로 이관이 되었죠. 지금은 건설해서 공급하자 이거예요. 무주택자에게 질서있게 공급하자. 그리고 다량 건설하기 때문에 주택 몇 개 이상 지을 때 30개 이상. 단독주택은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대지를 조성한다면 1만 이상. 이럴 때 주택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도 일종의 건축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택도 건축물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건축법을 적용받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다만 주택이 30개 이상 지을 때 주택법이고 30개가 안 되면 건축법을 적용한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주택법은 표현 자체를 굉장히 중시하면 거창하게 쓰고 있어요. 표현을 빨리 숙지하셔야 돼요.
주택법 자체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주택만 갖고 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그런데 표현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양을 짓다 보니까 표현을 생소한 게 많은데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시행자가, 다른 법에서는 시행자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검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다른 법에서는 준공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 승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주택법은 주택을 다량 건설하기 때문에 표현 자체가 굉장히 거창하다. 시행자를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빨리 숙지하셔야 돼요. 사업 시행자를 사업주체라고 하고요. 허가받는 걸 사업계획 승인받는다고 해요. 허가라고 절대 안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 그리고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사용검사한다 그래요. 이 표현을 빨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주택을 다 지은 다음에 사용검사 받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 주택법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가장 민감한 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이 많고요. 이번 그 주택법도 작년 27에 비해서 간간히 개정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좀 따라오셔야 될 겁니다. 자, 476페이지 보시자고요. 주택법의 제정 목적부터 볼까요?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나오죠. 그리고 예전에는 일반적 관리도 있었습니다만 그 일반적 관리는 없어지고요. 시장 관리까지는 포함이 되어 있죠. 주택의 건설 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로 건설과 공급입니다. 제2절로 내려오세요. 정의가 나오죠. 용어정입니다. 주택법은 무조건 1번 문제가 용어정에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여러 개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1번에 주택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주택 개념 보시자고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이게 바로 주택법상의 주택의 정의입니다. 다시 한번. 주택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또 주택의 정의를 보니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도 되지만 부속 토지도 포함시키고 있어요. 부속 토지가 몇 줄. 주택법상의 주택에는 부속 토지도 주택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자, 오른쪽 오세요. 주택의 종류를 보니까 말이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일단 나오죠. 두 개를 묶어주세요. 단독과 공동. 그래서 단독주택이란 종류가 밑에 나와 있죠. 단독, 다중, 다가구 밑줄 딱 세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이 단독주택이고요. 공동주택. 공동주택은 셋째 줄에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까지 나오죠. 요 세 가지. 근데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건축법에서도 공동주택 종류를 배웠죠. 건축법상 공동주택 종류는 네 가지였어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리고 기숙사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숙사를 주택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택법에서는 기숙사를 공동주택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좀 이따 배울 준주택에 포함시킵니다. 준주택. 자, 이제 3번에 국민주택에다 빨간 펜 밑줄, 요거 이번에 개정됐죠. 국민주택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그랬네요. 자, 국민주택 규모에다 밑줄 쳐보세요.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면 85제곱미터 이하를 뜻합니다. 이것을 국민주택 규모라고 하죠. 그래서 국민주택은 무조건 그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자, 이러한 다음의 주택을 말하는데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면서 85 이하. 자, 누가 건설했다고요?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 두 번째,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이랄지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해도 이것도 국민주택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주택이 되려면 둘 중 하나, 국가 등이 건설을 해야 돼요. 또 하나, 국가의 재정이랄지 주택, 도시기금을 갖고 져야만 국민주택입니다. 그렇게 졌을 때 규모는 얼마야? 85 이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겨보시고요. 이제 4번에 민영주택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개정됐습니다. 빨간펜 밑줄 딱 치고요. 자, 민영주택이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국민주택의 반대는 민영주택입니다. 아까 국민주택이 뭐였죠? 첫 번째, 국가 등이 건설한다. 두 번째, 국가 재정이나 주택 도시기금을 갖고 지대 85 이하만 국민주택이었죠. 이게 아니면 다 민영주택이에요. 민영주택. 국가가 짓지 않았거나 국가의 재정으로 아닌 걸로 졌을 때 민영주택이다. 이렇게 봐야죠. 자, 그 정도 보셨고요. 자,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까지 마저 보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시 저소득자랄지 도시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그런 주택입니다. 개념을 보시자고요.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적에 건설하는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되려면 세 가지가 동시죠. 첫 번째, 300세대 미만. 두 번째, 국민주택 규모. 세 번째, 도시적에 건설합니다. 이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300세대 미만. 몇 개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죠? 300세대 미만이니까 300은 안 들어가죠? 299개까지 짓고요.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 규모니까 얼마 이하가 되죠? 85제곱 이하가 돼야 된다. 85 이하. 그리고 어디에 건설했다? 도시적에 건설했다. 도시지역에 건설했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불러요. 도시지역에 건설했다. 도시형 생활주택. 그 종류가 박스에 세 가지가 나오죠. 원룸형 주택,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 자, 종류 세 가지 뭐다? 원룸형 주택, 단정 연립, 단정 다세대라고 하는데 자, 원룸형 주택을 보세요. 원룸형 주택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원룸형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원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원룸에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별 주거 전용은 50제곱 이하일 것. 너무 크지 않죠? 50제곱 이하일 것. 두 번째,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복을 설치하자. 원룸에 들어가면 욕실과 복이 각각 있습니다. 또 원룸에 들어가면 방 따로, 거실 따로, 따로따로 구획이 안 돼 있죠? 오픈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안을 보시면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자. 그러니까 방 따로, 거실 따로 하지 말고 하나의 공간으로 하는데 다만 욕실과 보일러실은 제외라고 돼 있죠. 즉 욕실과 보일러실은 구획을 지라는 얘기죠. 욕실을 구획시키지 않으면 칸막이를 안 하면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고 보일러실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구획을 져달라 이겁니다. 라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자. 원룸형 주택도 주택이잖아요. 지하층에 설치하면 채광이 안 되잖아요. 요게 설치하지 말자. 자, 그래서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 저소득자들이 생활하는 주택이다. 세 가지가 만족해야죠. 300세대 미만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래야 되고 도시에게 건설해야 된다. 종류는 딱 세 가지. 원룸형 주택, 그리고 단지형 연립, 단지형 연립주택, 그리고 단지형 다세대 주택. 요 세 개를 우리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용어를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계속 용어를 정리하겠습니다.